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으로 계속 더 올라갈 그 뭐죠? 폭이 네. 남아있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좀 변수를 생각해 볼 만한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최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금리. 최근 물가지표,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물가지표가 BEI라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이븐 인덱스라고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해서 인덱스가 있는데 그게 2%를 넘어섰어요. 2018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제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데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아니 네. 그 미국 신문 기사 이렇게 보니까 제목 헤드 카피가 세죠. 뭐 사상 최초의 네.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 막 이런 네. 헤드 카피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까?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에 탁 튀어가지고 심리가 불안해져서 충격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 비중 확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통화 정책 전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든가. 네. 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스케줄을 좀 앞당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출렁임은 있어도 시장을 꺾이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2분기 물가랑 금리는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0년 4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유가 상승률이 150%, 170%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2분기에는 물가랑 금리가 오를 텐데 그러면은 이게 불안 요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첫 번째로는 연준이 포석을 깔아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물가가 2%를 넘으면은 긴축을 고려하는 스탠스 전환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확 튀어도 이렇게 평균치가 2%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통화정책 바꿀 생각 없어. 이거를 아예 준칙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유가에 의해서 2분기에 물가가 팍 튀었다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다. 또 하나, 내년 물가도 2분기에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이나 이익 증가율도 2분기에 폭등을 합니다. 현재 전망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10%고요. 유럽 GDP 성장률이 13%입니다. 이건 2020년 대비인 거죠? 네, 2020년 대비. 그러면은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보다 물가 상승이 더 높을 때예요. 그러면은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라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 인지하는 상황에서 성장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시장이 거꾸로 더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도 있고, 물가 기대도 있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주, 수출주,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주들이 같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가가 이렇게 팍 튀어올랐다가 유가가 이제 150%, 170%까지 올랐다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상승률이. 그런데 물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유동성의 효과로 인해서 딱 올랐다가 고공행진을 한다. 그럼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원자재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요새 곡물 값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옥수수랑 뭐 네, 돼지고기라든가 네, 네, 이런 네. 것들 보면. 그거는 뭐 기후 사이클도 있는 영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중국 쪽에서의 그 재고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볼 것은 통화정책 전환만 없다면 물가 상승이 나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스탠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거는 연준이 그 지금의 네. 어떤 스탠스를 바꿀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것은 성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때. 그러니까 성장은 약해지는데 물가 상승은 커지면은 기업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금융위기 이후 누적되었던 부채 리스크라든지
좀비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도미노 연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서 보자. 저도 이걸 가장 큰 리스크 변수로 놓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뭐죠? 아까 말씀하신 그 4, 4분기. 네. 올 4, 4분기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글로벌리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좀 그래도 위축된 경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공세하는 곳도 있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4,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뭔가 기업 실적 그쵸. 발표할 때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네.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흐름들은 맞습니다. 코로나19 피해주, 대표적 피해주들과 수출주들을 좀 위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로 인해서 경기가 올라오고 실적이 올라오는데 주가는 이렇게 폭등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 괴리를 좁히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2021년 실적까지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21년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전망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그 괴리가 좁혀지게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있다면 사는 조정이지 파는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었냐면은 그 4,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은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 뉴스가 나올 때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같이 겹쳐지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증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예. 4, 4분기 실적은 항상 쇼크였습니다. 그렇죠. 네. 실적 전망이 아무리 좋은 때라도 4, 4분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10% 이상 전망치보다 못했던 상황들이 많고 일회성 비용이 많고 그렇긴 했겠지만 지금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좀 커진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좀 단기 조정의 빌미에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트리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번 주말. 이번 주. 네. 그 1분기, 4, 4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하죠? 보통 1월 중순부터 하는데 이번 주말에 삼성전자부터 가이던스 발표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그게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아마 4, 4분기 실적 시즌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평균을 기간이 알려져 있나요?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얘기 들어도 참 그게 연준의 그 말장난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운용이 묘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해봤던 거는 3년 평균, 5년 평균을 해서 과거 3년 동안을 보면은 연준이 물가를 가늠하는 코어 PC라는 핵심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게 3년 평균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0.1%포인트씩 움직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매달 0.1%포인트씩 쉬지 않고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3년 평균이 2.5 그러니까 2%가 아니라 2.5까지 넘어서는 시점이 2022년 하반기 5년 평균이 2.5를 넘어서는 시점이 2023년 초 정도가 돼서 저는 이런 불안감들이 그리고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점은 올해가 아니라 2022년 하반기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얘기해가지고 1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이렇게 계산하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네. 아예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언급이. 그렇게 보면은 연준은 어떠한 빌미를 이유를 대서라도 지금의 스탠스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 또 하나는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은 명확히 해줬어요.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여태까지 보통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지금 완전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고용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꾸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스탠스를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특히 많은 분들이 올해죠. 2021년에 바이든의 정책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긴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2021년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2019년 수준으로 회귀를 하거든요. GDP 레벨이.
이제 막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때리고 뭐 경제 부담을 주는 정책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을 해서 2018년 3월에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탑다운, 그러니까 우족다짐으로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도 1년 3개월이 걸려서 정책을 펼쳤는데, 바이든이라고 바텀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정책 스타일이 바텀업 방식인데, 바이든이라고 해서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올리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스탠스는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든 바이든 행정부든 경기 부양 쪽에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바이든의 법 가운데 좀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저 법인세 인상하는 네. 것도 있지만 그 뭐죠?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네, 독점 IT 규제. 기업들, 네.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반독점 네. 규제 그게 일어나면서 상당한 충격을 그, 받았죠. 예, 네. 하락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다른 것은 중국은 굉장히 강한 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버리려는 그런 스탠스이긴 그렇죠. 한데, 갑자기 네. 조치가 내렸어요. 조치가 내려져 버리고 그걸 액션이 취해져 버리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듣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처를 하려고 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뉴스고, 이게 법제화되고 입법화되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변수는 맞긴 한데, 이게 3개월, 6개월 내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신흥국 기업들을 더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신흥국으로? 네.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 IT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매력을 더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쪽 불확실성이 무조건 우리나라에도 나쁘다라기보다는 미국 내 규제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한 발 비껴나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 나라들을 찾게 된다면 투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신흥국 말씀하셨는데 연초가 아니라 작년 중반, 하반기까지도 사실 이 신흥국 부채 문제에 대한 네.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걱정을. 네. 어떻습니까? 지금 더 악화되지는 않았나요? 악화되는 건 맞죠.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채 비율에 있어서, 부채와 GDP 간에 있어서 GDP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세이프한 선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나의 리스크 변수로 놓고 봐야 되는데, 부채가 많다고 해서 부도가 나는 건 아닙니다. 부채가 많은데 부도가 나는 경우는 부채를 못 갚을 때죠. 이자도 못 내고. 네.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묶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든 이 부채를 갚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경기가 꺾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는 꺾이면서 이게 역전이 되게 된다면, 그럴 때야말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그런 이슈들이 빵빵빵 터지겠죠. 그 시점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까지도 글로벌 GDP 성장률 레벨 자체가 2017년, 그러니까 이전 최대 호황이라고 말했을 때의 시점보다 GDP 레벨이 높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부채 리스크가 시장이 충격 변수가 되기보다는 좀 교란 요인 정도, 몇 개 기업들은, 취약 기업들은 좀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갖는 신흥국이라는 이 개념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미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한국 이 3개국이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뭐 통화를 본다 하더라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나라는 딱 3개입니다. 한국, 중국, 대만. 다른 나라는 다 약세였거든요. 왜냐면 코로나19에도 굉장히 취약했고요. 재정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부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은
좋아질 수 있는 나라는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제조업 국가, 수출 중심 국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대만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여러 자료에서 쓰긴 했지만 글로벌 넘버원 코리아다. 또 하나는 팁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강해졌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잘 이렇게 따져보면, 시점을 따져보면요, 2019년 하반기부터 강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글로벌 증시 대비 강세 반전한 시점이 2019년 하반기였는데, 어느 때였냐를 보면 반도체가 강하기 시작했고요. 인터넷,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큰 트렌드가 금융위기 이후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증시는 반도체만 바라보면, 그래서 반도체가 호황이면 폭등을 하고 별로 안 좋으면 막 폭락을 하고 그러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자동차, 인터넷 이 5개 업종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탑10을 딱 구성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들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현재는 신흥국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혹은 뭐라 그럴까요? 그 신흥국 네. 뭐 외국인들이 신흥국 투자 뭐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그 베트남이 됐든 이런 나라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쪽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뭐 5년, 10년을 투자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그쪽에 투자하실 때는 그냥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에서 뭐 1년이나 2년, 뭐 길게 보면 5년 정도의, 3년 정도의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증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해외 투자라면은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을. 네. 수익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환율에서 까먹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21년에도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된다면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반독점 규제 네. 이게 만약 현실화 된다면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상원 2자리를 그쪽에 그렇죠. 가져가면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평들이 많잖아요. 시장에는 불안해하겠죠.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바이든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와 인터넷 관련주가 폭등을 했어요. 둘 다 같이. 왜냐면은 분권, 의회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분권이 됐기 때문에 하원에서 민주당에서 아무리 규제 이슈를 입법화하려고 해도 상원에서 막아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확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조지아주 선거가 원래는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다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다 뒤집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말해왔던 몇몇 위원들은 인터넷 기업 해체시켜버리자라고 얘기까지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까지 가지는 않겠지. 근데 시장이 인식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은 그런 변수들, 블루웨이브로 인한 정책 드라이브가 세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고용지표, 한국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이번 주 중반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시장 반응들을 보시고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매수 타임을 좀 더 늦추시고,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따라간다 하더라도 좀 과열에 대한 부담들은 옆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미국에서 반독점 규제법을 막상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게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신흥국 네. 쪽으로 이제 투자를 더 나가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중국도 어차피 정책 규제가 네. 있으니까 한국의 인터넷주들이 네. 그렇게 되면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그럴 들어가지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인터넷 기업들은 그냥 내비로 둬도 고성장을 합니다, 매년. 그리고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꼭 놀리는 것 같아요. 꼭.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서프라이즈를 내가지고 실적이 너무 좋다고.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실적을 내버리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매 분기마다 그렇게 내면서 저희끼리는 재밌는 얘기로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아니 좀 궁금해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국의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할까? 근데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시장도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근데 최근으로 보면 아시겠죠. 야, 근데 잘 안 흔들려요. 미국 시장하고 상관없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한국과 별 상관없는 이슈로 흔들리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지금 너무 혼자 한 2달 동안 쉬지 않고 혼자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되돌림 과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게 봤을 때는 진짜 좋습니다. 네. 제가 지수 밴드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고 저는 길게 들고 가신다면 2020년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 길게 가는 그 과정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든가 아니면 향후 좋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 섹터,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섹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는 꼭 들고 가자. 매매를 잘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5개 업종은 기본적으로 몇 % 이상은 세팅을 해놓고 다른 쪽에서 매매를 펼쳐 나가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고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의 그 부분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고 트레이딩 개념은 다른 종목들 가지고 조그맣게 잘 하시는 분들. 근데 주식은 분석하기보다는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편승을 하고 같이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5개 업종들을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늘려가신다면 아니면은 그냥 적립식 같이 돈이 생길 때마다 가격 상관없이 들고 간다, 더 담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상반기쯤에는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종목은 못 물어보니까 그 섹터 내에서 1등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섹터 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1, 2등주 같이 가자. 같이 가져가자. 그리고 몇몇 업종들은 1등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2등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1, 2등주를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업종들이 산업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고요. 이미 많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ETF 중에 보면 K탑 10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20개 종목들을 가지고 ETF를 만든 것들이 있어서 좀 주식 직접 투자하거나 종목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ETF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신 이경민 팀장님께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특히 우리 투자하신 지 오래되지 않는 주린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근데 하여튼 약간 공포스러웠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실체가 보이면서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혹시 2021년을 맞았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보면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되돌아본다면 큰 기회가 되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올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1, 4분기 중에 그런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의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한 비중들은 계속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감내하실 수 있을 만큼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소처럼 우직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방향성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신다면 더 큰 수익,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